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저희 그 국제금융 이론의 기초 이제 3주차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가을 학기 동안에 국제금융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스터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논의들의 첫 번째 어떤 시작점으로서 이제 자산접근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만 해도 우리 뭐 특히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동북아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뭐 일단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도 왕래가 굉장히 많았었고, 뭐 여행뿐만이 아니라 뭐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또 그리고 뭐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가까운 뭐 일본에 다녀온다든지, 특히 한국에서 일본 중소도시로의 여행 붐이 좀 많았어요. 젊은 직원분들, 젊은 저희 동료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뭐 많은 뭐 여행객들이 사실 한일 간의 왕래가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출입국이 그렇게 일본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과의 교류도 많았죠. 그래도 우리 학교만 해도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또 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재직을 꽤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콩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출장도 많았던 것 같고, 홍콩 같은 경우는 또 가보시게 되면은 이게 거의 이제 중국으로 반환된 게 이제 벌써 거의 20년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굉장히 도시가 인티그레이션이 됐죠. 그래서 전철을 통해 가지고 심천에서 홍콩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콩, 심천, 그리고 이제 광동 전체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어떤 블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홍콩보다는 뭐 심천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인들도 있고 이랬을 정도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사실 그 돈이라는 것이 국경을 넘어가면은 그대로 우리가 활용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EU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화폐가 이제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환율을 항상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지와의 상거래, 또 무역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그 환율의 기저에 어떠한 메커니즘과 어떤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이제 요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따져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율을 통해 가지고서 수출입 물가가 결정이 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뭐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이제 외환은행, 지금 이제 하나은행으로 합병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그 은행 딜링룸 이런 게 막 자꾸 나오죠. 환율이 많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제 은행원들이 막 그 특히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식의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서 해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예컨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출을 해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 대금을 달러로 받았다 그러면 그 달러를 그대로 은행에 묵혀둘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걸 뭔가 다른 형태의 금융 자산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아니면 뭐 원화로 바꿔서 들고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해외 자산에 대한 수요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도 시장이에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균형, 소위 말하는 이퀴리브리움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밸런스를 이루어 가지고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아마 이번 주 수업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국제경제학에 총 7가지 연구 주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토픽들이 국제경제학의 범주 안에서 이제 논의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무역의 어떤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무역의 이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이득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이제 귀착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무역의 어떤 결과로서 경제 내에서 소외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결국은 보호주의에 대한 압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서 국제 수지상의 어떤 변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죠. 그래서 교역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결국 환율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이 나라의 그 돈과 저 나라의 돈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공조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국제적인 코디네이션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적인 주제로서 가장 이제 좀 기초적인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GDP, GNP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그 영토 안에서 말하자면은 생산되는 최종 재화의 어떤 그 크기를 갖다 저희들이 이제 GDP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고, 이제 국적의 개념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GNP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GDP라고 하는 거 구성하는 것은 결국 민간에서 일어나는 소비와 그다음에 기업부에서 발생하는 투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의 지출, 그다음에 이제 수입과 수출을 더하고 빼고 한 순수출로서 이제 GDP가 구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뭐 민간 영역 같으면은 내가 벌어들인 부분에서 소비하고 남는 부분, 그다음 정부라고 하게 된다면은 내가 세수해서 지출하고 남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저축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의 회계, 어카운팅이 이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은에서 매달 이제 국제 수지 개정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구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환율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그 환율, exchange rate이라고 그러는데요. exchange rate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무언가 무엇을 바꿔야지만 exchange죠. 그래서 exchange 하는 비율이에요. 뭘 교환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러는 얼마에 우리가 몇 원에 교환할 수 있느냐, 100엔은 얼마에 교환할 수 있느냐, 혹은 뭐 1달러는 몇 엔과 교환되느냐, 결국은 돈과 돈,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우리가 이제 비교한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한 대를 사는데 국내에서는 130만 원 하고 미국에서 한 1100불 한다고 쳐요. 그러면 물건은 똑같은 물건인데 한국에서 사면은 몇만 원, 미국에서 사면 몇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재화라든지 서비스의 가격을 비교 가능하게 하는 단위로서 이러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의 절상절하 이런 말인데요. 왜냐면 이제 절상절하 그럼 오르고 내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환율 상승 하락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씩 이제 헷갈리는 지점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 언론에 이제 뉴스를 보는 이런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특정한 환율이 절상되었다.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절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었을 때 절상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되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코리안 원이 appreciated 되었다. appreci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원화의 가치가 그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물건을 사들이거나 서비스를 사들일 때 좀 유리해요. 원화가 절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말하자면은 그 한국 돈 1,000원을 가지고 사들일 수 있는 해외의 돈이나 해외의 재화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환율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말하자면은 1달러를 사는데 들어가는 원화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환율이 절상되게 되면 환율은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상승과 하락이 좀 거꾸로 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원화가 세져 가지고서 더 원화를 많이 주지 않아도 똑같은 달러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appreci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절하됐다라고 표현할 땐 정반대 상황이죠. 예컨대 뭐 어떤 금융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환율의 절하가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한국 돈, 내지 한국 돈으로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환율의 절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해외 물품과 서비스를 원화를 주고 구입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원화가 절하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원달러 환율 자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환율이 절하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수입품을 사들이더라도 옛날만큼 비싼 물건을 못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원달러가 1195원 하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아까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이 1099달러를 했다 그러면 이게 국내로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131만 원 정도가 됐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환율이 절하가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1달러를 주려면 1,500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1099달러 하는 아이폰 한 대를 사려고 그러면 이제는 원화로는 160만 원이 넘는 돈을 줘야지만이 아이폰 한 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원화가 절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면 아이폰 한 대가 미국 현지에서 1,099달러 하는 거를 국내에서 수입을 해서 만약에 그대로 쓴다 그러면 각종 비용 없다 생각해 보면 109만 9천 원만 있어도 내가 아이폰 한 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가지고서 해외에서 무언가 물건을 들여오는 것 혹은 국내에서 해외 물건을 갖다 파는 것에 있어 가지고서 주고받는 돈의 그 변동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통화가 절하가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 가서는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제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고 수출제의 그 가격은 좀 더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통화가 절상이 됐다고 하게 되면 수입제는 싸지고 수출제는 더 비싸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은 그러면 그냥 정해둔 대로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게 왜 움직여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경제의 많은 변수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해서 그 균형을 이루는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컨대 원달러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원화를 가지고서 달러를 갖다가 사들이는 그래서 1달러에 몇 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예컨대 수출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로 많은 그 미국 달러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 공급이 더 많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겠죠. 혹은 또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수입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요번에 이 아이폰을 반드시 사야 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수요와 공급을 따라 가지고서 원달러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달러의 평가 절하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러의 평가 절하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 재화가 이제 비싸지는 셈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원화의 수요조차도 좀 감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달러화에 대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점선에서 빨간색 실선으로 이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결과로서 환율은 상승을 하게 되고 달러의 평가 절하 효과는 조금 완화되는 그러한 류의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장이 이야기하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는 결국 처음에 출발점은 그 가운데 있는 점선과 그 파란색 선이 만나고 있는 E에서 출발을 하여서 원달러가 1200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만 미국 달러의 공급이 좀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서 원달러에 대한 어떤 그 균형 환율 자체가 결국은 달러의 공급이 축소된 이제 빨간색 실선으로 결국 공급이 축소됨에 따라 가지고서 원달러의 어떤 그 환율은 1200원에서 1250원으로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결국은 이제 국내에 돌아다니는 달러의 어떤 그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도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의 이제 평가 절하가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재화의 가치가 좀 더 저렴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의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달러의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뭐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같은 게 이번에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얘를 꼭 사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도 이제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겠지만은 뭐 어떤 달러의 평가 절하가 일어나가지고서 미국 재화가 전반적으로 싸진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서 말하자면 갤럭시와 아이폰을 고민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둘이 어지간하면은 내가 이 사이에 고민을 할 텐데 갑자기 아이폰이 싸진 효과, 말하자면 일종의 그런 가격 할인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 재화가 저렴해지는 거고 그거에 상응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저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었다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파란색 실선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처음에 이제 2에서 출발을 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제 원 달러가 1200원 하던 것이 만약에 이제 1250원이라고 하는 이제 환율로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달러의 평가절하 효과가 완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고자 하는데요. 결국은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이 거래되는 시장, 혹은 다른 나라 돈과 다른 나라의 돈이 거래되는 시장, 이것을 외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eign exchange marke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foreign exchange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업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forex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조차 귀찮다 그러면 FX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다 같은 얘기고 다 환율 얘기예요. 사실 그 나라마다 각자 그 다른 돈을 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달러를 쓰고 일본은 엔화를 쓰고 중국은 위안화를 쓰고 유로존은 유로 쓰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그 돈의 종류가 100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100종목 이상의 그 외환 현물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그러면 이제 물건을 돈 주고 사는 시장을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주고 돈을 사는 그러한 시장으로서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장소가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뭐 뉴욕 어둠에 모여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래해가지고 정합시다가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돈과 돈이 거래가 되면서 외환 거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쉬지 않고 24시간 거래가 되는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외환시장의 어떤 거래 규모는 금융시장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주식시장보다 뭐 혹은 채권시장보다 더 큰 거래 대금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뭐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5 트릴리언 달러, 5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거의 뭐 한 6조 원 정도 되는 6천조 원 정도 되는 돈이 이제 계속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천조 원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매일매일 거래가 되는 셈인 거죠. 그러면은 실제 이러한 돈들이 거래가 될 때에 뭐 어떤 종목이 제일 인기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미국 달러에 대한 거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사실 그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의 거의 90% 정도가 미 달러화 대비 무슨 나라의 돈, 예컨대 뭐 달러와 한국 원화, 그럼 USD랑 KRW가 거래가 되는 거고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가 거래된다. 그럼 뭐 USD랑 JPY가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중국 영내에서 이제 돈은 영내 위안화가 있고 중국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역외 위안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내에서 거래된 건 CNY 그러고 이제 밖에 있는 건 CNH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건 이제 역외 위안화와 US 달러의 거래 뭐 이런 식으로 돈과 돈이 거래되는데 주로 거래되는 거래 대상은 미국 달러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환시장에 들어와 있는 주 마켓 플레이어들이 누구냐, 주요 참가자 누구냐 그러면은 은행,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기업들이 이제 수출입 대금 때문에 필요한 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외환을 갖다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장 참가자들이 왜 시장에 참가하냐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대고객 용도로 예를 들어서 달러를 외국에서 벌어 들어온 사람이 나 이거 달러화 예금 좀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저 해외에 진출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좀 뭐 달러로 바꿔주세요라든지 혹은 나 달러로 좀 대출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류의 수요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얘기하는데요. 자산운용사 이제 펀드 운용하는 회사. 그 다음에 증권회사 이제 증권회사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투자은행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연기금 이런 곳들은 이제 주로 투자 목적을 많이 이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뭐 어떤 자산운용사 한 곳에서 펀드를 만들었어요. 이 펀드의 목적은 해외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물류센터 같은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 어떤 미국의 아마존의 물류 창구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투자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외환 시장 참여 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있죠.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적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약간 배웠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제 어떤 자산들의 거래를 위해서 외환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율이 너무 많이 움직인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그 환율을 갖다 좀 약간 변동을 제어하는 의미에서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 뭐 예를 들어서 달러가 너무 막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 갖다 좀 팔아준다든지 달러 값이 너무 빠진다면 달러 좀 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외환 시장의 어떤 안정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정부가 이제 참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업 활동상의 필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조선을 한 대 만들어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인도를 했어요. 그럼 그리스에 인도하면 그리스 선주가 한국에 있는 조선 회사에게 달러를 지급하겠죠. 혹은 뭐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미국의 저기 사우디에 있는 뭐 회사로부터 내가 원유를 사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수입 대금으로 우리가 달러를 주고 기름을 이제 유조선에 실어가지고 이제 둥둥 띄워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겠죠. 이런 것처럼 이러저러한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서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나 달러 팔 거예요, 나 달러 살 거예요, 저 원화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디 저 장터에 모여갖고 사람들이 직접 떠드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 스크린 너머로 이제 계속 거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통합되고 있어요. 결국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말하자면 거래되는 환율들이 전 세계에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래 위치별로 환율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뉴욕에서 거래를 하나, 도쿄에서 거래를 하나, 혹은 런던에서 거래를 하나, 사실은 24시간 시장이 워킹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는 사실상 그 환율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어느 한 군데서 똑같은 원달러 환율인데 어디서는 1200원 하고 어디서는 1100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비싼 건 팔고 싼 건 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통 저희 금융시장에서는 차익거래, 아비트리지라고 그러고요. 가끔 이제 재정거래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격은 어디에서 거래되든지 둘 간의 가격은 같아야 할 텐데 둘 사이에 이제 가격이 서로 다른 상태가 되게 되면은 그러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없애는 것이 차익 거래고 금융기관에 있는 트레이더들이나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차이를 갖다가 없애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 아예 이제 컴퓨터가 시장을 늘 쳐다보면서 비싼 건 팔고 싼 건 사고 그것만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아비트리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내가 주머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정도를 US 달러로 바꾸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을 갖다 한 달 있다가 US 달러로 바꾸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왜 다를까요? 환율이 시간을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시간과 함께 이 환율이 변하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얘가 그냥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달고 와요.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지금 9월이니까요. 9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사실 뭐 세계에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었던 9.11 테러를 아마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거의 20년 전이죠. 이제 정확히 하면 19년 전일 거예요. 근데 일어났을 때만 해도 말하자면은 금융시장이 미국이 전면적인 공격을 받고 전 세계가 세계대전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9월 10일에 그 원 달러 가격하고 9월 10일에 11일의 원 달러 가격이 같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날 테러리스트가 미국을 공격할 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사실은 이제 현재 내진 과거의 일로 변해가면서 불확실이 결국 과거의 일로서 사라져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 전반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환율과 미래의 환율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금 수요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필요한 수요도 있지만 미래에 필요한 수요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응한 수요, 미래의 어떠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forward rate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금융에서는 이러한 그 거래를 보통 선도 거래라 해가지고요. 미래 특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받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원 달러는 뭐 1200원 했지만은 한 달 있다가 거래할 때는 우리가 1250원 주고 내가 1달러를 교환하는 거래를 하자라는 식으로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forward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FX forward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런 FX forward가 이제 사실 또 유동성이 좀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요. 보통은 30일, 90일, 180일, 360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한 달, 석 달, 뭐 반년, 1년 이런 식으로 끊어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FX 딜러들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서 나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거래하게 해줘. 그러면 이제 포워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날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중에서도 이제 선물 환율이라고 하는 퓨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선도하고 선물이 이제 좀 다른데 선물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거래소 상장돼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보통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KRX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뭐 $1 선물 같은 경우 이제 1개월짜리가 유동성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좀 편하죠. 왜냐면 이제 정규화되어 있는 물건인데다가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쉽게 말하자면 이제 파생 상품 거래할 때는 그런 그 선물 계좌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파생 계좌를 가지고 바로바로 거래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시간으로 스크린 봐가면서 거래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외환 파생 상품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죠. 이건 이제 원달러 선물하고 현물 환율인데요. 이게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현물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KRX 상장되어 있는 선물 환율입니다. 원먼스 기준으로 놓고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겹쳐놓고 보게 되면 사실상 크게 괴리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거래가 실시간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그 선물과 현물 사이의 그 간극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선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현물로부터 그렇게 크게 괴리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외환 투자 사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세션 마치고자 하는데요. 외환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경우 내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건 아까 이제 각 그 참여자별로의 차이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상에서도 사실은 외환 시장에 대한 참여 내지는 참여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우선 뭐 18학번 김대박군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쳐요. 이 친구가 이제 여윳돈이 뭐 알바비가 됐건 뭐가 됐건 100만 원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거를 국민은행에 들고 가게 되면은 1년간 예금하면 3% 이자를 준다고 쳐요. 요즘 3%안 나옵니다만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뭐 이 친구가 이제 물어보니까 미국에 저 우리 동네 뭐 시티뱅크 가면, 뭐 우리 동네 웰스파고 가면은 1년간 달러 예금하면 2% 준대. 이거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KB은행에 저금하는 게 나아요? 아니, 미국 가서 달러로 예금하는 게 나을까요? 3%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2% 이자를 주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같은 값이면 은행이 둘 다 망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이자 1%더 주는 국민은행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힌트는 저희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혹은 뭐 환투기를 아예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쳐요. 역시 이제 18학번 이몽룡군인데요. 꿈에서 이제 드래곤이 한 마리 나타나고, 야, 뉴스가 딱 틀어주는데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2,000원이 됐다는 뉴스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오, 꿈에서 진짜 이제 대단한 예지몽을 꿨습니다. 지금 뉴스를 뭐 네이버 이런 거 확인해 보니까 원달러 환율 1,200원이래요. 꿈에서는 뉴스가 2,000원이랬단 말이죠. 야, 이거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올라갈 모양인데, 즉 원화가 절하가 될 것 같은데. 마침 비상금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 뭐 서랍 밑에나 뭐 어디 저 침대 매트리스 밑에 짱 박아놓은 돈이, 이게 또 부자네. 5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야, 일단 꿈을 믿고 내가 달러로 바꿔갖고 한번 베팅을 한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투자가 성공한다 실패한다를 결정한 요인은 또 뭐가 될까요? 혹은 이제 16학번입니다. 이제 학교를 떠날 날이 다가온 최고수 양이에요. 2년간 이제 동경외대 유학을 가게 생겼어요. 아마 코로나를 뚫고 이제 저 일본으로 갈 모양이에요. 2년간 이제 등록금이 한 200만 엔 된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2,3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이 최양한테 송금을 해주셨나 봐요. 집이 좀 여유가 있다. 한 번에 그냥 딱 2년치를 쏘셨는데 이제 환전을 하셨겠죠. 100엔당 예를 들어 1,150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2년차 등록금이 남아 있어요. 1년치만 내가 선납을 하고 1년치 남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미쓰비시은행, UFJ 뭐 미쓰비시 이런 데 가니까는 일본 현지 금리가 0.5%밖에 안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엔화로 일단 바꾼 거를 갖다 엔화로 둘까? 아니면 이거를 마침 신한은행에 넣으면 한 2% 준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차라리 한 은행에서 차라리 굴리다가 나중에 동경으로 가져갈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의 경우들처럼 뭐 어떤 투기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내가 당장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각자의 이유에 따라 가지고서 외환시장에 대한 어떤 필요성 내지는 외환시장에 대한 노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현대중공업, 이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LNG 유조선을 한 대 팔았어요. LNG 유조선이 뭐 자동차 한 대 값은 아닐 거 아니에요. 팔고 나면 1억 유로를 갖다 내가 한 달 있다가 수취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요. 뭐 1억 유로 들어오겠지 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한 달 동안에 원화하고 유로하고 간에 이 환율이 확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1유로당 지금 예를 들어 1320원이다 그러면 1억 유로 한 달 있다 받으면 지금 환율이면 1320원 할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원가는 1250원인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유로당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 되게 절상되거나 하면은 뭐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죠?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가 밑으로 막 빠져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험을 내가 좀 방어를 하려면 보통 이제 해지라고 그러는데요. 유로 환율이 이제 하락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받을 돈이 실제 환전해 봤을 때 얼마 없는 상황, 너무 원화가 너무 세져 버렸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해지라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외환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늘 하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과 교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늘 일종의 의식해야 되는 변수로서 환율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략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혹은 또 기업들의 아주 일반적인 영업행위 안에서도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잠시 쉰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